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소설 어린 왕자입니다. 살면서 몇 번쯤은 읽어봤을 어린 왕자. 10대에, 30대에, 50대에, 60대에. 읽을 때마다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내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읽을 때마다 삶의 여러 모습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자신의 이야기인 듯 아닌 듯 메말라가는 어른의 감성에 생텍쥐베리가 어른이 어른에게 전하는 동화 어린 왕자입니다. 내가 6살 적에 대자연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어떤 짐승을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송두리째 삼킨다. 그리고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색연필을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무서워? 왜 모자가 무섭단 말이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2호는 이러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번에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셈, 문법 등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나에게 충고해 주었다. 이것이 내가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린 이유이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하지 못한 데에 실망해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애들로서는 기운 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나는 여기저기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이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는 정말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셈이다. 나는 얼핏 보고도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이러한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매우 쓸모가 있다.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매우 많은 교제를 했다. 어른들 틈에서 많이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영리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나의 그림체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른들은 모자로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매우 살이 밝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며 대단히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까지 마음을 털어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때 내 비행기의 엔진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것이다.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시도해 보려고 작정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땅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태양 한복판에 떠있는 뗏모기의 뾰루사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아침녘에 꼬마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니까. 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눈을 마구 비비며 바라보았다.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꼬마 사내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훨씬 후에 내가 그 꼬마를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잘된 것이다. 물론 나의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멋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고 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사고를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꼬마 같은 구석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까스로 입을 열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꼬마는 아주 심각한 일이나 되는 듯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중에 참으로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되기는 했으나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힘들여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셈, 문법 등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말했다. 그 꼬마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꼬마를 위해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었다. 그 어린 친구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어린 소녀는 아니야, 아니야, 싫어. 보아구렁이 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에는 무엇이든 아주 작거든. 나에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꼬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니야, 그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하고 말했다. 다시 하나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관대한 모습으로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난 걸 보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정그림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는걸.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고장난 모터 분해를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끄적거려 놓고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건 상자야. 너가 원하는 양은 바로 이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왜 그런 걸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다. 내게 아주 조그만 양을 준 거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걸 어머나 잠을 자고 있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내 질문은 들은 척도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우연히 한 말을 통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나에게는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므로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지. 나는 내가 날아다닌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우습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댔으므로 나는 대단히 화가 났다. 나는 그가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그때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침을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젖혀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마치 보물을 대하듯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살짝 내비친 비밀에 대해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상상해보라.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너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잘 됐어. 물론이지. 그리고 너가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메워 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말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했다. 메워 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메워 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려서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약간 슬픈 어조로 다시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는 걸.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 별들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붙인다. 이를테면 소옥성 325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 소옥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포착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국제천문학계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훌륭한 증명을 해보였었다. 그러나 그는 터키 고유 우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지 않으면
타향에 처한다는 법을 만든 것은 소옥성비 6일 이후의 명예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옥성비 6일 이호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모으진 않니? 따위의 말을 그들은 결코 하는 법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그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그의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런 숫자를 통해서야 그들은 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좋은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웃었고 양을 한 마리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가 살고 있던 별은 소옥성비 612호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알아듣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 모양인 것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항상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와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가지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회가 된다. 여기에 그를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옛날에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에는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다. 물론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을 그려보도록 애를 쓰겠다. 그러나 꼭 성공할지는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키도 조금씩 틀린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나는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약간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어린 왕자와의 대화에서 그의 별과 그의 별에서 떠나온 곳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에 대한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대단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래, 정말이야. 아, 그럼 잘 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만큼이나 커다란 나무라는 것과 한때의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이 어린 왕자를 웃게 만들었다. 코끼리를 폭에 놓아야겠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조그만 나무지? 물론이지. 하지만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을 물어본다는 듯 나에게 아이 참 하고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푸느라고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런 해가 없는 매력적인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두어도 된다. 그러나 나쁜 풀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를 자칫 늦게 손을 대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그것은 별 전체를 온통 휩싸버리고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다.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조심스럽게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가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너무도 비슷하니까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것을 꼭 집어넣어 주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들이 언젠가 여행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를 세 그루나 헛수리 내버려 두었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고 소옥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는 그런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그토록 애를 써서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이 그림을 그리느라 애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장엄한 그림이 없는가라고.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긴급한 필요성에서 나온 영감에
내 능력 이상을 발휘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너의 슬픈 생활을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지.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알아차렸지. 그때 넌 이렇게 말했어. 난 해질 무렵이 정말 좋아. 해지는 걸 보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려? 뭘? 해가 지는 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아주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것만 같거든. 사실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종호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마한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너는 너가 원할 때마다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난 해지는 광경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조금 후 넌 덧붙여 말했어. 아주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럼 너가 44번 본 날은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언제나 그렇듯 양 덕분으로 나는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결과인 듯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잖아. 그러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런데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 나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모터에 지독하게 꼭 재어있는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 나는 비행기 고장이 아주 심한 것처럼 생각돼 몹시 걱정이었고 먹을 물이 없어져 가는 것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다.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저런.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톡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을 거야. 꽃들은 약하잖아. 순진하고. 꽃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지키는 거야. 가시가 무서운 무기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놈의 볼트가 계속 말썽이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어지럽혔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아니야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뭐라고? 난 지금 또 중요한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단 말이야. 그는 어리둥절해져서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 그는 기름 때문에 시커멓게 된 손에 망치를 들고 아주 추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그가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굴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는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다라고 되풀이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들이 꽃들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야.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시뻘건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단 하나뿐인 꽃을 내가 알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을 계속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거야. 내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말이야. 근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느낌이 그의 말문을 가로막았다. 밤이 내린 뒤였다. 나는 연장들을 내팽개쳤다. 망치도, 볼트도, 갈증도, 죽음도 모두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내가 사는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나는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너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씌울 굴레를 하나 그려줄게. 내 꽃주에 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감동시키고 어떻게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들이 아주 소박했다. 꽃잎도 한 겹뿐이라 그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살며시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으로부터 꽃의 싹이 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어린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계속해서 연초록색 방 속에 숨어 아름다워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꽃은 조심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안기비꽃처럼 구겨진 채 나타나기가 싫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에 달할 때 비로소 나타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 정말 매우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그래서 여러 날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정성 들여 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용서하세요. 제 꽃잎이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 해와 함께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꽃은 너무도 감동적이 아닌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조금 후 그 꽃이 말을 이었다.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몹시 어리둥절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통을 찾아 꽃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변덕 많은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지닌 4개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도 두렵지 않아요. 나의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라고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아요. 전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나요? 바람이 무섭다. 풀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렇게 말하고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군. 저녁에는 저에게 덮개를 씌워줘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그 꽃은 말을 끊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그러니 다른 곳을 알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이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의 잘못을 탓하듯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죠? 찾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여하튼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할 양으로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는 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곧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몹시 기분이 나빠졌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 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꽃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에 향기를 떨치고 있었는데 난 그걸 즐길 줄 몰랐거든. 그 가시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사실은 가엾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하찮은 꽤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이란 모순덩어리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리해 놓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을 뿜는 화산들을 청소했다. 그의 별에는 불을 뿜는 화산이 2개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침 식사를 데우는데 꼭 알맞았다. 그의 별에는 불이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이 꺼진 화산도 잘 청소해 놓았다. 청소만 잘해주면 화산들은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이란 벽난로의 불길과 같은 것이다.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들의 화산을 청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많은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밥 나무 싹들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그 모든 친숙한 일들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꽃에 물을 주고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잘 있어요.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요. 그가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꽃이 마침내 말했다. 용서해줘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래요. 그는 꽃이 비난하듯 말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그는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스러움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말했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렇지만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밤의 찬 공기는 오히려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지요. 나비는 매우 아름다운 모양이니까. 나비와 쐐기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갈 거고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저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꽃은 순진하게 자기의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세요. 그 꽃은 울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